자, 반갑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벌써 4월 달이 갑니다. 왜 그냥 있으시죠? 왜 또 도망가세요? 앞에서 있으니까 좀 미안하신가? 자, 보죠. 부동산 실권리자. 자, 이제 343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실권리자 명의로 뭐하라? 등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실명법이죠. 그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은 뭐를 금지하는 거다? 명의 신탁 약정을 금지하는 거다 그랬죠. 자, 그래서 명의 신탁 약정을 금지하고, 자, 누구든지 등기에 대해서는 실권리자 명의로 뭐하라? 등기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명의 신탁 약정이 뭐죠?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조금씩은 들어봤죠? 명의 신탁 약정이란 뭐다? 실권리는 본인이 보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등기는 어떻게 돼요? 예, 타인 명의로 하는 거. 이거 왜 해요? 이렇게? 예, 세금 포탈. 예, 세금을 일단은 포탈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강제 집행 면탈. 강제 집행 면탈, 강제 집행, 경매를 피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해놓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명의신탁. 명의신탁 하면 그 명의신탁 약정은 어떻게 된다? 약정 무효가 되죠.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약정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신탁자와 수탁자를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이제 명의신탁 부분에서 보면, 명의신탁에서 보면, 일단은 신탁자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수탁자가 있다 그랬죠? 자, 이따 보면, 신탁자는 누구예요? 신탁자는 실권리자. 자, 실권리자가 신탁자고, 수탁자는 뭐다? 이거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수탁자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두 사람, 나중에 이제 두 사람 구분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명의신탁에, 자,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아닌 거. 양도담보, 자, 양도담보와 그 다음에 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게 뭐예요? 가등기, 담보.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다. 담보 목적으로 양도,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는 거죠. 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시켜 놓는 거예요. 담보 목적으로 뭐 한 거예요? 가등기를 해 놓는 거죠. 이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목적이 뚜렷하죠. 어떤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이죠? 담보 목적이죠.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놔도, 자, 이거는 뭐가 된다. 이게 왜 명의신탁과 연결되느냐? 자, 양도담보라는 것은 담보 목적으로 넘겨놨다가 그 담보를 갖다가 풀면 어떻게 돼요? 도로 원위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놓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게 명의신탁과 연결이 되는데, 명의신탁의 약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있습니다. 자, 구분 소유를 하면서 등기는 어떻게 된다? 공유로 등기하는 거예요. 공유 등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등기는 공동명의로 하되 소유는 구분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중개를 해주다 보면 이런 주택이 종종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 이 토지를, 땅을, 이건 뭐 1필지가 돼도 되고 2필지가 돼도 됩니다. 이 땅을 A와 B가 공동명의로 등기해 놓은 거예요. 등기는 공동명의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요거는 누가? A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누가 한다? B가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요 담장까지 다 쳤습니다. 따로 합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담장까지 딱 쳐가지고 구분해서 소유를 해요. 근데 등기는 어떻게 된다? 등기는 공동명의로, 토지 등기는 공동명의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구분소유적 공유등기입니다. 그 이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서로 명의신탁했다 그래가지고 상호 명의신탁을 해요. 자, A는 요거만 등기하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등기했죠. 이걸 명의신탁한 거고, B는 요렇게만 등기하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등기했죠. 이걸 명의신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명의신탁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상호 명의신탁. 그러나 이거는 서로 보이죠? 등기한 부분이 서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는 일명 뭐라 그런다 그랬죠?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탁재산 있죠? 신탁재산들. 자, 이거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하는 거 있죠?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하는 거예요. 뭐 국민 뭐 투자신탁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자, 부동산 투자신탁 이런 데다가 신탁해 놓는 거. 이건 합법적인 신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자, 그럼 이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자체에 해당되는 거. 자, 일단은 부부간의 재산, 그 다음에 또 종중재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종교재산 이런 겁니다. 자, 부부간의 재산, 남편 재산 누구 매려놓는 거? 예, 부인 매려놓는 거. 부인 재산, 남편 매려놓는 거. 이거 뭐가 된다?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남편 명의로 남편을 명의로 집 살려고 하는 거를 누구 매로 많이 해요? 부인 매로 많이 하죠. 요즘은 예, 공동 매로 하죠. 뭐 요즘 공동 매로 하는데 어쨌든 부인 매로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이건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종중재산. 자, 여러분 이제 종중재산 누구 명의로 많이 등기를 놓죠? 뭐 종중의 대표자 아니면 종손 명의로 등기를 놓죠. 자, 그랬다 나중에 이 종손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들이 그거 다 상속 처리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안끼리 싸움 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종중재산을 누구 명의로 놓는 거? 종손 명의로 놓는 거. 이건 명의신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종교재산. 자, 종교단체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교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뭐가 있냐면 유치원이나 이런 거 있죠. 근데 유치원 별도 재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종교재산. 여러분 이제 종교가 총유죠. 그래서 총유 등기를 같이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것도 명의신탁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재산을 누구 명의로, 교회 건물이나 토지를 누구 명의로 해나요? 예, 목사 명의로 넣죠. 이것도 명의신탁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명의신탁이 요게 해당되는데, 그런데 요 세 가지는 일단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그런데 자, 원래 명의신탁의 목적이 뭐죠? 원래 명의신탁하는 목적이 조세, 포탈, 그 다음에 또 강제집행, 면탈 이거죠? 자, 이 세 가지는 조세, 포탈이라든가 조세, 포탈 아니면 또 강제집행, 면탈, 강제집행, 면탈 요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 목적이 아니라면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효력 규정, 그 다음에 벌칙 규정, 그 다음에 과징금 규정이 어떻게 한다? 요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효력 규정 뭐 있죠? 효력 규정 명의신탁 약정, 무효다.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 무효다. 자, 이 무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 어떻게 된다? 효력이 있는 거죠. 요 세 개는 뭐 목적이 아니라면, 이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있고 등기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 명의의 재산을 부인 명의로 해놨습니다. 근데 관청에서 안 쫓아오죠? 당신 명의신탁 했다고 안 쫓아오죠? 바로 이 목적이 아니라면 효력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벌칙,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적용되고요. 이때 이 부분은 사실혼 관계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거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깊고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시라? 민법에서 배우셔야 돼요. 저는 개괄적인 내용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 유형 보죠. 일단 이자간 명의신탁 있었죠? 이자간 명의신탁 등기를 넘겨놓는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A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누가 있다? B라는 사람이 있다. A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요. 세금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뭐 하려고 그래요? 경매를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도망가야죠. 그래서 A와 B가 뭐 하고 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등기를 이렇게 일단 넘겨놓게 되죠. 자, 그러면 등기를 넘겨놓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원인이 있어야지만 되죠? 등기 원인을 주로 뭘로 많이 해놓죠? 예, 매매. 그러니까 주로 가장매매 형태로다가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신탁자 누구죠? 예, 얘가 뭐가 된다? 실권리자. 실권리자가 누구? 신탁자고 등기부상 명의자가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신탁자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B 사이에서 명시탁 약정 어떻게 된다? 효력? 네, 무효다.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 효력도 어떻게 된다? 무효다. 자, 물권 변동도 무효다 그랬죠. 자, 그럼 소유권은 다시 원위치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원위치 된다? A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안쪽에서 대내적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봤을 때는 실제 소유자 누구예요? A죠. 근데 자,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걸 대외적이라고 그러죠.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예요? 예, B로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나쁜 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데 팔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C한테 팔아먹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C가 뭐가 됩니다? 제3자가 된다. 이때 제3자에게 자, 선이 그 다음에 악이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 예,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얘는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적극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는 소유권을 일단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신탁자가 제3자에게 약정무효 등기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때 수탁자는 자, 이때는 무슨 죄가 성립된다? 무슨 죄가? 횡령죄가. 자,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죠. 자, 제가 횡령죄를 1월 달에 강의할 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횡령죄와 절도죄가 공통점은 남의 것을 갖고 오는 게 공통점이에요. 자, 차이점이에요. 절도죄하고 횡령죄 차이점. 일단, 예, 절도죄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걸로, 그 소위 말하는 뺏으면 이건 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거죠. 훔쳐오는 것을 절도죄라는데 횡령죄는 뭐라 했어요? 남의 건데 누가 갖고 있어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남의 건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 걸로 만들면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 했죠. 자, 그래서 횡령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이해하려면. 자, 그러니까 주로 횡령죄가 어디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격리 직원들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격리 직원들이 회사 돈을 내가 갖고 있죠. 내가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빼먹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횡령죄가 거기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자, 내가 맡겨뒀죠. 야, 좀 너 가지고 있어. 얘한테 맡겨뒀는데 얘가 팔아먹었다면 이게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자가 면시탁 보죠. 중간생략형 면시탁이 있습니다. 자, A하고 그 다음에 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A는 매도자고요. 매도인, B는 뭐가 된다? 매수인이 됩니다. A와 B 사이에서 뭐가 체결되냐면 매매 계약이 체결돼요. 자, 이제 이 면시탁은 제가 매매로다가 많이 하지만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물건을 갖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면시탁과 관련되냐면 물건도 면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다른 사람 명의로다가 등기한다면 그 다음에 거기엔 또 가등기까지도 포함된다 그래요. 가등기는 주로 뭐냐면 소유권 보전 가등기 있죠? 자, 이 보전 가등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로 이제 제가 많이 매매를 갖고 얘기하니까 자, 매매 계약이 체결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사긴 사는데 얘 명의로 사면 명의로 등기하는 순간에 자, 원래 이제 이렇게 등기가 들어가야죠? 근데 등기하는 순간에 세금만이 나와요. 등기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뭐예요? 일단 경매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긴 사는데 내 명의로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B는 C한테 부탁을 하죠. 야, 내 거 좀 등기 좀 해줘. 라고 부탁해서 B와 C 사이에서 명의시탁 약정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B는 다시 A에게 부탁하죠. 사긴 내가 사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에게 해줘.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A는 B의 부탁을 받고 등기를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예, C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죠. 그럼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등기가 되게 됩니다. 이게 얘가 중간에서 뭐 한다? 생략되었다. 그래서 중간생략형 면시탁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중간생략 등기 들어보셨죠? 여기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중간생략 등기와 중간생략형 면시탁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간생략 등기는 소유권이 완전히 얘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내 A와 AB 사이에서 계약 체결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B가 C한테 완전히 소유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는 A가 누구한테? C한테 하는 거죠. 근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뭐예요? 외형상으로 보면 뭐든 중간상 등기 같지만 소유권은 실질적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B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중간생략 등기의 차이점인 거예요. 자, 중간생략 등기 완전히 넘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일단 신탁자, 수탁자. 신탁자가 누구죠? 실권리자 누구예요? 실권리자. 예, 얘가 뭐가 된다? 실권리자가 되죠. 얘가 뭐가 된 신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수탁자 누구죠? 예, 얘 등기부상 명의자죠. 얘가 수탁자가 되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B와 C 사이에 맺어진 명의신탁 약정은 어떻게 된다? 예, 무효다. 그럼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도 어떻게 돼요? 예, 무효가 되죠. 그리고 소유권은 원위치 된다 합니다. 자, 소유권은 원위치 된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된다? 다시 누구에게 귀속되죠? 자, 소유권이 제가 금방 뭐라 하냐면 소유권을 원위치 된다 그랬습니다. 소유권이. 자, 금방 제가 뭐라 했죠?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원위치 된다. 그럼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된다? 예. 아직도 빗소리가 나오네요. 자, 소유권이 누구에게? A에게 도로 원위치 된다 그랬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 소유권은 B에게 귀속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잘 나와요, 이거. 자, 소유권은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도로 얘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누구한테 넘겨줄 의무? 얘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죠. 그 의무자, 권리자죠. 얘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A, B 사이에서 맺어진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죠? 예, 유효하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처럼 거죠? 유효하다. 자, 그러면 이때 B가 명의신탁을 해지합니다. 이제 도로 나한테 등기해줘. 라고 할 때 누구한테 등기 요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명의신탁 해지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면으로 등기할 거니까 등기 나한테 넘겨줘. 라고 요구합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C한테 해야 돼요? A한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A죠? 그러니까 B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A한테 하면 되죠. 계약의 당사자니까. 그럼 A는 요구받으면 등기는 어디로 넘어가 있어요? C한테 넘어가 있죠? C로 넘어간 등기의 말소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얘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때 B는 자 A를 대신해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죠. A를 대위해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죠? 자, B가 누구한테 넘겨주지? 자, 누구한테 부탁해요? C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너 갖고 있는 거 등기 나한테 넘겨줘, 그러죠. 그럼 이제 도로 다시 뭐 매매 건의를 하든지 뭐 하든지 도로 이렇게 등기가 다시 넘어갑니다. 이거 등기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등기 효력은 있다. 요건 공시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 공시법 책 뒤져보면 이거 나와요.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된 등기다. 그래서 이것도 효력은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한테 요구해야 되지만 이렇게 등기한 것도 뭐다? 실체관계에 부합된 등기로서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탁자가 D한테 팔합니다.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이 제3자에게 선의하게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얘는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자, 횡령죄가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예,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제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작년 판례입니다. 그 이전까지 10몇 년 동안 횡령죄가 성립된다라고 판례가 나왔다가 2016년도에 판례가 뒤집었어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왜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고 판례가 나왔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몇 년 동안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안쪽에서 본 거예요. 대내적으로 본 거예요. 자, 대내적. 자기네들끼리 안쪽에서 봤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 물건 맡긴 거예요? 다시 누가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누구한테? 그렇죠. B가 C한테 너 좀 갖고 있어. 약정하고 맡긴 거죠? 대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C가 만약에 팔아먹었다면 B를 대상으로 한 횡령죄가 성립되는 거죠.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관점을 다시 본 거예요. 이번에 2016년도 때는 관점을 어디서 봤냐? 밖에서 본 거예요. 밖에서 쳐다보니까 등기가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예, A가 C한테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B를 대상으로 한 횡령죄가 성립 안 된다. 밖에서 봤을 땐 바라보는 관점에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2016년도 때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판례가서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최근 판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계약 명의신탁이 있는데요. 이때 계약 명의신탁은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A는 매도인이고요. 매도인, 그 다음에 B는 매수인입니다. 자, 이때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A와 B가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등기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등기도 이렇게 A와 B가 넘어가요. 그러면 외형상 보면 어떻게 한다? 정상이죠? 그런데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C가 붙어 있죠. 그럼 C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예, B한테 뭘 대줬다? 돈을 대준 거죠. 그래서 B와 C 사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맺어진다.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돈을 대준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유형은 옛날에는요, 주택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 주택에서 많이 나왔냐면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청약 자체를 아예 못했던, 지금은 다 하지만 옛날에는 1가구 1주택 때 청약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주택을 청약 신청을 아예 못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 아파트를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청약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못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대줘가지고 사게 만들어 놓고 보유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이제 주택보다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농지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계약 명의신탁은 요즘은 농지에서 많이 나와요. 왜 농지에서 많이 나오죠? 자, 농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있어야지만 되죠?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취득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서울 사람들이 저쪽에 가서 농지를 갖다 취득하려고 하는데 농취증 발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돈 대줘가지고 너 일단 사놔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신탁자, 수탁자 찾아봐야죠. 신탁자 누구예요? 실권리자. 누구다? 자, 여기서 실권리자 찾는 거예요. 실권리자는 돈을 대준 사람이죠. 얘 누구? 얘죠, 얘.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탁자는요? 등기부상 명의자죠. 누구예요? 예,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와 C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 어떻게 된다? 약정 무효이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 등기는 자,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어떻게 되고요? 등기가 유효하고, 그 다음 매도인이 악이라면 등기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자, 이 신명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 되고 타방 당사자. 이때 타방 당사자는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누구예요? A죠. A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 즉 B와 C에 있어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왜 등기를 유효로 만들어놨다? 이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A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르면서 팔았는데 갑자기 등기 무효되고 돈 토해내야죠. 등기 무효가 되면. 그러면 얘가 손해가 나죠.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B와 C에 있어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면서 팔았어요. 그럼 얘를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악일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계약 효력. 계약 효력은 네, 선의일 때는 등기가 유효하죠. 그럼 계약의 효력도 유효하고요. 악일 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요게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만약에 악일 때는 매매계약 자체도 무효가 되고 얘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수탁자 B가 악의적으로 D한테 팔았습니다.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이 제3자에게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얘는 횡령자가 성립된다, 안 된다? 예, 횡령자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 횡령자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는 대내적, 대외적인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를 줬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C가 B한테 뭘 줬죠? 돈을 준 거죠. 자, 물건을 맡긴 자체가 아니죠. 자,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놓고 너 돈 보관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먹었다면 이거 횡령죄예요. 근데 물건 사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애초부터 계속 횡령죄가 아니다.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략 여기까지가 계약명시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계약명시탁과 중간상경 명시탁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 자, 누가 누구에게 자금 제공 소리가 나오면 뭐다? 예. 자금 제공 소리 나오면 계약명시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수탁자의 관계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중간상여경은 매수인이 누구예요? 신탁자죠. 이제 매수인과 수탁자, 신탁자의 관계입니다. 매수인이 신탁자예요. 중간상여경은 여기에서 매수인은 누구죠? 수탁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매수인이 수탁자인 관계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수인이 수탁자인 관계에서 그러면 예, 계약명시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면 문제 풀 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명시탁 유형 부분을 받고 여러분들 거기 348페이지에 보면 위반식 벌칙 부분 한번 보죠. 자, 벌칙.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의 벌금. 348페이지. 자, 5년 2억 뭐예요? 신탁자. 신탁자면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신탁자면 기억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은 뭐다? 수탁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과징금 부과 대상. 자, 과징금 부과되거든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보면 일단은 명의신탁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양도담보 이거는 나중에 기회 쓸 때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거기에 하나를 일단 써놓으세요. 수탁자, 명의수탁자 X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명의수탁자 X. 저기 그 과징금 부과 대상 있죠?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명의수탁자 X. 이게 무슨 뜻이래요? 과징금 부과 대상에 누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 수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뭐만 해당되는 거예요? 신탁자. 그럼 수탁자는 형벌은 되죠? 3년 1억 형벌은 되죠? 그런데 뭐는요? 예,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다. 자, 그러면 과징금 부과율은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부과를 합니다. 100분의 30. 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100분의 30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해요.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실명 등이 안 하면 100분의 10 이행강제금 1차 부과합니다. 그리고 1차 이행강제금 부과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된다? 다시 1년 이내 실명 또 하나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100분의 20일 다시 부과합니다. 대략 이렇게 과징금. 자, 제가 먹은 과징금까지도 실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351페이지에. 자, 경매, 공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배울 게 경매, 공매. 특히 경매 실무 쪽은요. 경매 쪽은 잘 공부하시면 민법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중개 실무에서는 뭐 한 문제 나오지만 경매 실무 쪽은 민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경매는 여러분들 많이 아마 관심을 두고 있을 겁니다. 경매는 무슨 경우에 있었죠? 경매와 관련된 부분은 자, 강제 경매와 그 다음에 또 예, 임의 경매 이렇게 있었죠. 자,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강제 경매는 뭐의 경매다? 이거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물어보죠. 이 경매는 왜 해요? 예,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에다가 신청합니다. 자,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근거법은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경매를 하는데, 자, 이때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다. 이때 집행이란 강제집행입니다. 자, 집행권을 풀어서 쓰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예요. 자, 다시 한번. 집행권을 풀어서 뭐라 한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 자, 요게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은요. 그럼 집행권에 뭐가 있느냐? 집행권에 뭐가 있을까요? 확정된 이행 판결문 있죠.
그 다음에 또 화해조서, 조정조서라든가 확정된 지급명령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집행권에 해당돼요. 그냥 집행권에 다 뭐 머릿속에 기억하면 하지 말고 판결문이 집행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강제 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고 합니다. 판결문만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한 다음에 그 채무자의 재산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강제 경매예요. 그러면 임의 경매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위한 경매.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예요. 자, 담보권 실행을 경매로서 이거는 임의 경매는 주로 뭐인 경매? 저당권이라든가 뭐예요? 전세권 이런 거 있었죠? 자,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경매가 뭐 된다? 임의 경매에 해당된다. 자, 이거는 예견된 경매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했다가 돈 못 갚죠? 그럼 이 저당권에 의해서 바로 경매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견된 경매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 임의 경매는 일단 경매 조건이 있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돼야 되고 이행 지체가 있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갚을 날짜가 왔는데 어떻게 돼요? 갚지 못할 때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 정도만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집행권한이 한 경매가 무슨 경매고요? 강제 경매. 저당권의 경매가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매 부분 보죠. 자, 공매도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될 텐데, 자, 공매는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습니다. 자, 공매는요, 공공매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공개매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공공매각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압류부동산 공매는, 이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진행되냐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된다. 여러분, 이제 국세징수법 뭐예요? 소위 말해 세금을 뭐 하는 거? 강제 징수하는 거죠? 세금을 체납했을 때 그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법이 바로 국세징수법이다. 그래서 이 세금 체납했을 때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해서 환수시키는데 부동산 압류하면 압류부동산 공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국세징수법은 경매 절차와 비슷해요. 그래서 권리분석이 까다롭고요. 대금도 일시불로 납부해줘야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업무용 부동산 구매는 이거는 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 금융기관은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금융기관은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금융기관이 업무용이 아닌, 즉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을 허용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예, 이게 가진 게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는데 땅만 계속 사겠죠?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불법 취득하면 그 무효가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담보권 실행을 통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이 담보권 실행을 취득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절차를 통해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보겠지만, 자, 저당권 설정했는데 내가 돈 안 갚을 때 경매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저당권자에게 한 푼도 못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물건을 직접 사는 거예요. 샀다가 나중에 다시 되팔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보여있는 것을 일단 중개사무소한테 맡기기도 하고요. 자, 은행장이 직접 팔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비싸게 팔아야지만 채권의 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도 안 팔리는 것을 어디다 맡기냐면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요. 그래서 하는 것이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입니다. 자, 그럼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거는 자, 1차적으로 경매 절차를 거쳐서 넘어와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 쉽고요. 그 다음에 또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런 특징. 제가 간단한 특징만 일단 보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공매 부분은 시험 문제 지금은 거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이 공매는 지금 둘 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매각을 하고는 있긴 있는데, 자, 인터넷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뭐 하지 않고요. 매각 장소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온비드라는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대금도 인터넷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한다. 인터넷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고는 넘어가시라. 개념만 알고 일단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와 공매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봤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뭘 보냐면 경매 절차를 보죠. 자,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 가지고 있죠? 그 프린트물에 보면 경매 절차가 순서적으로 나오죠? 그거를 여러분들 일단 보세요. 보시면서 교재 같이 보세요. 이게 절차를 여러분들이 필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절차를 거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 이 절차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절차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자, 일단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해요. 누가 경매 신청하죠? 채권자. 자, 판결문까지 채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무슨 경매예요? 경제경매.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무슨 경매예요? 예, 임의경매.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일단 기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매 신청할 때 경매 비용을 어떻게 한다? 예납. 미리 냅니다. 누가 경매 비용을 내요?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 자, 경매 비용을 예납. 채권자가 미리 내는데, 그런데 원래 경매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그랬죠?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랬죠? 근데 채무자한테 야, 비용 내놔라 그러면 내놓겠어요? 돈 없어가지고 날아가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때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뭐예요? 목적물이 팔리면 그 목적물에서 비용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요. 자, 목적물이 팔리면 그 목적물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느냐? 미리 낸 이유는 목적물이 안 팔릴 때를 대비해서요. 자,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다가 경매가 취소되거나 취하되는 경우 있어요. 자, 취소라는 것은 법원에서 직권으로다가 없애는 것이고, 취하는 뭐였죠? 예, 여러분들이 저기 뭐 취하, 기각, 뭐 각하 이런 거 공식법에서 다 배우셨죠? 예, 용어를 아마 다 배웠을 겁니다. 자, 취하는 뭐예요? 신청자가 도로 어떻게 되려? 걷어들이는 거예요.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제가 한번 예, 그 기억하세요. 8주 전에 배운 건데. 제가 중개대상 부분에서 한번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대금 완납 전까지. 자, 이때 최고가라든가 차순위가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경매가 취하되면 목적물이 안 팔리죠? 그럼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을 어떻게 한다? 회수하지 못하니까 아예 채권자가 미리 내도록 했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팔리면 도로 빼줘요. 그 비용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등기 건물에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미등기 건물에도, 자, 지금은요 등기가 안 된 건물에도 어떻게 된다? 등기 안 된 건물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라든가 신고가 된 건물이어야지면 돼요. 합법적인 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경매가 들어오면요 법원에서 보존 등기를 촉탁합니다. 촉탁하면서 경매 등기가 같이 올라가요. 자, 그리고 나면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형식적 심리로서 하게 되고요. 서류만 갖고 갑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뭐 한다?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돼요. 당신 물건 어떻게 됐다? 경매 들어갔다는 거 알려줘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정했으니까 등기해줘야죠. 경매 개시 결정에도 한번 한다?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송달된 시점이나 등기된 시점 요 둘 중에 빠른 시점에서 뭐 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압류한 효력이 발생돼요. 그럼 누가 압류한 거예요? 누가 압류한 거다? 법원에서 누굴 위해서 압류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를 위해서 압류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압류한 거예요? 법원에서 압류를 해줬는데 누구를 위해서 압류해줬다? 예, 그럼 누가 압류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채권자가 압류한 거죠. 아이고 힘들어.
이게 대답 하나 나오기 힘드네. 이게 결국 채권자가 압류한 거죠. 그래서 나온 용어가 있다. 어떤 용어가 있다 그랬죠? 압류 채권자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랬죠. 자, 압류 채권자. 자, 요 압류 채권자는 용어 경매에서 압류 채권자가 이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다? 경매 신청자를 얘기한다. 자, 다시 한번 압류 채권자는 용어가 나온다면 뭐다? 경매 신청자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등기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는데요. 결정해서 공고한다. 자, 배당 요구의 종기. 배당 요구가 뭐예요? 배당 요구. 나도 목적물의 권리자니까 나한테도 나눠달라. 나한테도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뭐다? 배당 요구예요. 나도 권리자니까 나한테도 나눠달라. 종기가 뭐죠? 종기. 마지막 길이죠. 그럼 이 배당 요구의 종기는 언제까지 잡냐면 첫 매각기일 전으로 잡습니다. 자, 첫 매각기일 전. 매각기일이 뭐냐면 파는 날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첫자가 붙었죠. 그러면 파는 날이 첫 번째 파는 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파는 날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두 번째 파는 날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파는 날이 있고 두 번째 파는 날이 있고 세 번째 파는 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파는 날을 여러 개로 잡느냐? 잡는 이유는 유찰이 되겠다. 안 팔리죠. 안 팔리면 다시 팔아야죠. 그래서 날을 여러 개를 잡아놓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파는 날 전으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잡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그러면 이때 첫 번째 파는 날 전으로 배당 요구 종기를 잡는데 첫 매각 기일 전 며칠 전 날짜가 없어요. 규정사에 보면. 그러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이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대답을 첫 매각일 전하면 날짜가 마땅하게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때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해줄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럼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권리자는 누구일까요? 등기된 권리자. 자,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권리자는 등기된 권리자예요. 자, 등기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권리자와 그 다음에 금액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근데 단 등기가 언제까지 등기가 되냐면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등기된 권리자예요. 자, 여기도 뭐가 나왔죠? 지금 첫자가 나왔죠. 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굳이 첫자를 할 필요가 없죠. 자, 첫자가 나왔다는 것은 경매 개시 결정기가 여러 개의 경매 결정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목적물에 A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A의 경매 등기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때 자, B가 이 목적물을 자, A 경매가 이미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B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C가 어떻게 돼요? 또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D도 있고 E도 있고 다 받아줍니다. 경매 신청하면 요건만 갖추면 다 받아줘요. 그래 놓고 나서 진행은 뭐 갖고 하느냐면 맨 앞에 거가 진행합니다. 왜 이렇게 다 받아주느냐? 받아준 이유. A가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A의 경매가 취하나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다시 뭐예요? B를 넘어가서 B를 대상으로 한 절차로다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경매가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때 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경매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배당 들어가는데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등기된 권리자는 뭐 안 해도 된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왜? 법원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어떻게 하는데?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죠.
확정일자 임차인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해야 되죠? 네, 등기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죠?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해야 된다. 왜 해야 되죠? 예, 등기 안 됐으니까. 간단히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한 임차권 등기권자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죠? 예, 등기됐으니까. 구분하겠죠? 이렇게만 구분하면 시험용으로서는 그냥 끝입니다. 자, 배당, 지금 제가 얘기한 세 가지는 이미 시험 문제 다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당료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매각 준비 들어갑니다. 매각 준비 들어가서 자, 현황 조사하고요. 현황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 평가를 해요. 감정 평가를 하는데 이때 현황 조사 감정 평가한 다음에 뭘 만든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자, 매각 물건 명세서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황 조사 보고서, 현황 조사 보고서 있고 현황 조사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 평가서 있는데요. 감정 평가서를 이거를 만들어서 민사과에 매각일 7일 전까지 비치한다 그럽니다. 왜 민사까지 비치한다? 일반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민사과에 비치해놓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굳이 민사과까지 갈 필요가 없죠. 어디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경매, 옛날에 관심 있으신 분, 기억하시는 분 있는데, 경매정보지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열람하는 것을 갖다가 카피해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랬는데, 요즘은 경매정보지 많이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다 뭘로다가 확인하니까, 예, 인터넷에서 다 확인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뭘 만든다? 최저 매각 가격을 만듭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을 만든 뒤에, 자,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감정평가 가격 갖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하나 나와요. 뭐, 시험 문제 안 나와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알아놓고 넘어가세요. 혹시나 경매를 신청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 꼭 알아놓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경매를, 내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경매를 어떻게 돼요? 예, 경매를 신청해야 될 상황이 생기죠? 그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가상배당을 해보는 거예요. 최저가를 산정해 놓고 난 다음에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압류채권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경매를 어떻게 한다? 취소한다. 왜 경매를 취소시켜요? 경매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경매에 대한 의미가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을 회수할 목적이죠. 그런데 강제 법원의 힘을 빌어서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굳이 경매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경매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돈 안 준다.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데 나한테 돌아올 돈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면 경매가 취소돼요. 뭐가 날라가요? 채권이 그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날라가죠? 비용이 날라가죠. 그래서 졸지에 돈도 못 받고 비용만 날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압류채권자에 돌아올 돈이 없을 때 원칙적으로 경매를 취소시키지만, 자, 예외 압류채권자에게 당신한테 돌아갈 돈이 없다라고 통지를 하고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압류채권자가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팔리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보증금을 제공한다면 경매가 진행돼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가 100만 원입니다. 자, 이 최저가 100만 원 가지고 얘한테 가상배당을 보니까 남을 돈이 없어요. 이제 통지하죠. 이때 압류채권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 갖고는 내가 배당 못 받지만 만약에 120만 원에 팔린다면, 이렇게 팔릴 수 있죠? 120만 원에 팔린다면 내가 뭐 한다? 요거 사이를 가지고 배당받아 나올 수 있다. 이 가격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합니다.
만약에 120만 원대로 팔리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이 120만 원에 사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겠다는 약속을 하고 보증금을 제공합니다. 이 차익을 보증금으로 제공해요. 그리고 이제 진행합니다. 그런데 120 넘게 팔렸다면 다행히 얘는 배당받아 나오면 되죠. 그럼 120 밑으로 만약에 써낸 사람이 있을 때는 얘 배당 못 받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직접 이거를 사는 거예요. 이게 채권자 매수 신청 제도라는 건데 일반인들이 이거 할 수 없죠. 거의 포기해요. 네가 사라 그러면 못 사죠. 주로 누가 많이 산다? 예, 은행,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이걸 조금 더 비싸게 팔므로써 채권 손실을 1억의 채권 손실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세이브 시킬 수도 있죠. 채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놓는 이 부동산을 아까 배웠습니다. 뭐라 그래요? 예, 맞아요. 비호명 부동산이에요. 비호명 부동산이 형성되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를 거쳐서 넘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권리 분석이 쉽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호명 부동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하나를 일단 기억해야 돼요. 남을 만한 가격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경매가 취소된다는 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제 매각 준비 끝났습니다. 알려줘야죠. 매각기일, 매각기일과 그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합니다. 공고하고 그 다음에 통지해요.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알려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물건이 있었네. 이제 살 준비하겠죠. 매수 신청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현황 조사하고 물건도 열람하고 나서 매각기일에 돌아오는 거예요. 매각기일이 돈다. 매각기일은 무슨 날이랬죠? 매각기일은 무슨 날? 파는 날이죠. 파는 날. 자, 파는 날은 좀 쉬었다 하시죠.